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질이 탑10 국세청에서 매월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지난달 그러니까 2022년 3월부터 나왔습니다. 이번 달 4월 달에 또 이렇게 나왔는데 10개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일부를 뽑아가지고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테고 그래도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자료만 쭉 보시더라도 이렇게 알고 넘어가실 텐데 그래도 항상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최대한 아주 낮은 수준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것만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자산 관리에 활용할 거냐 그 관점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서 역행해가지고요. 2회차부터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월간 질의 탑10 2회차인데 역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 제가 이걸 다 하진 않고요. 나눠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1번과 2번 두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만. 자, 1번을 보니까 취득할 때 비조정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조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유기간이 재산정이 됐습니다. 즉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최종 1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보유기간이 재산정돼서 리셋이 돼버렸는데 그러면 남아있는 주택이 취득 당시 비조정이니까 근데 중간에 조정으로 바뀌었으니까 거주해야 됩니까? 요즘에 이제 비과세 받고 싶은데 혹시라도 실수해버리면 비과세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한 거죠. 답은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1세대 주택 비과세가 있는데요. 12억을 초과했어요. 그때 초과할 때 양도세 어떻게 계산하나요? 요거죠. 요 두 가지 볼 거예요. 그리고 요 두 가지가 재미있는 게 뭔가 엮여 있습니다. 뭐에 엮여 있냐면 거주 요건에 대해서. 그래서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재밌다. 혼자만 재밌으면 안 되죠. 같이 재밌어야 됩니다. 자, 아까 이거 제가 생각해 보는데 답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정답만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거주 안 해도 되죠. 취득 당시 비조정이었으니까. 자, 이제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자, 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 그림으로 보세요. 그림을. A주택이 서울입니다. 03년 8월이죠. 당시에는 조정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2017년 8월 3일 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8회 대책 나오면서. 그리고 B를 2018년 5월달에 사는데 인천, 그 당시에는 비조정이었어요. 인천. 그리고 이제 인천이 2020년 6월 19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6월 18일 그 또 발표 나오면서. 자, 그리고 나서 서울 A, 인천 B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했으면은 서울을 먼저 파셨겠죠. 그런데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인천을 먼저 파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천을 먼저 팔았기 때문에 나중집을 팔았으니까 비과세가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B는 세금 냈겠죠. 세금 내는데 어떤 세금 냈을까? 2주택 중과 냈겠죠.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그 외에 어떤 중과 배제의 그런 힌트가 뭐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2주택 중과 맞았을 겁니다.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예요. 2주택 중과면은요, 양도 차익 1억이었을 때 세금이 한 4,200 정도 나와요. 일반 과세면 2,000 정도면 되는데 거의 배를 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뭐 이분은 이제 뭐 본인이 선택하신 거니까 인천을 먼저 팔아서 비과세를 그 중과를 맞았는데 그 다음에 2년이 지난 23년 6월 달에 A를 판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게 뭐예요? 원래대로라면 인천을 팔고 곧바로 A를 팔아도 A가 비과세가 돼요, 안 돼요? 되죠. 되는데 보유기간 재산정의라는 게 생겨서 최종 1주택이라는 개념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즉 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2주택 이상 다주택인 경우에는 다주택 상태에서 팔고 하나 남으면은 그 하나 남은 걸 비과세 받을 때 몇 년을 더 추가로 있어라? 2년 더 있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년 더 있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충실하게 한 거예요. 21년 4월에 인천을 팔고 2년이 더 지나서 23년 6월에 판 거죠. 근데 이제 뭔가 찜찜한 거예요. 이분이. 근데 내가 중간에 서울이 조정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거주를 해야 된다 하는데, 그럼 나 이때도 거주해야 돼, 안 해야 돼? 지금 이거인 거예요. 야,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례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벌써 지금 한 3분에서 5분 걸렸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 당시에 A가 만약에 비과세가 되려면 추가 2년 보유해야 돼요, 거주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거주 안 해도 된다고. 왜? A를 취득했을 그 당시가 비조정이었으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으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질문. 2주택 이상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에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새로 기산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유기간 기산일이거든. 재산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84조에 있는 건가? 어쨌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본인 경우에 이제 질문자잖아요. 요 A주택 있지 않습니까? 서울.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이었는데, 보유기간 재기간 시점에서, 즉 21년 4월 이렇게 되는 이 시점에서는 이미 그 전에 조정이니까 거주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아니라는 거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 소지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당연히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취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정대상 지역으로 되기 전에 취득했잖아요. 이미 그 전에 했잖아요.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귀하의 사례와 같이 취득 당시 비조정이라면은 거주 요건이 없었기 때문에 보유기간이 재산정, 재기산. 왜 이렇게 말이 어려울까요? 그쵸? 어쨌든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한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보유기간이 다시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즉 리셋이 된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할 때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 자료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뒤에 참고 자료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해석 사례라고 해가지고 서면, 부산에는 서면은 아니고 2021 법규 제산 뭐 340 이게 이제 문서번호예요. 문서번호. 요 문서번호도 나름 뭔가 규칙이 있는데 그건 패스하고요. 이제 22년 2월 23일 최근에 나온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1주택 남기고 나머지 모두 양도한 경우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이게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에 있는 거거든요. 그 보유기간 기산일은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최종 1주택이 된 21년 4월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최종 1주택이 취득 당시 비조정 대상에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최종 1주택이 취득 당시 비조정이었잖아요. 그쵸? 그 경우에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1년 4월부터 아유 머리 아파 2년 보유기간 요건 충족 시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를 적용하지 여기에 거주요건까지 들어갈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말투가 비슷하죠. 뭐뭐 하는 것입니다. 읽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런 해석 사례가 있고, 비슷한 게 이제 두 번째 해석 사례인데 요건 이제 21년 6월 29일 날 나온 겁니다. 8월 2일 전에 취득한 조특법 99조 2 감면대상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부칙 여기에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154조 1항의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도 그 전에 취득했으니까 거주요건 안 들어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3번은 잠깐 좀 화면이 좀 깨졌네요. 당황스러운데. 자, 그렇게 되면 이거 화면이 깨지면 저도 방법이 있죠. 이렇게 보면 되지 뭐. 3번은 이거예요. 이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에서 나온 건데 21년 1월 14일 나온 겁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다면은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하는데, 이거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남아있는 이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취득 당시 이게 조정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하고 밑에 써있죠. 이 사례는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 거주 요건이 있었던 경우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2년 거주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야. 해석 이거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 경우에는 요 해석 사례 3번 같은 경우에는 취득 당시 조정이었기 때문에 2년 거주를 다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 사례 3번에 해당되면은 진짜 잘못하면 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거 제가 강의할 때도 몇 번 했었는데 꼭 그 강의를 안 들어. 자, 보세요. A를 샀어요. 취득할 때 조정이었어요. 자, 그리고 B를 샀어요. 얘도 뭐 조정이라고 하자고요. 그리고 B를 이렇게 팔았어요. 이렇게 매도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21년 1월 1일 이렇게 된 거죠. 요때부터 최종 1주택 그게 적용이 되니까. 그럼 이거 매도할 때 거주를 다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거주를 다시 해야 돼, 안 해야 돼? 중요한 게 뭐예요? 취득할 때 조정이죠. 그럼 거주 다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이 사람이 해필 취득하고 나서 2년 거주를 먼저 하고 뭐 요때쯤에 A에서 나왔어. 그래서 다른 곳에서 임차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여기 들어가야 돼요. 다시 2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알아야죠, 여러분. 그래야지 딱 완벽하게 되는 거죠. 이거 안 하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다양한 사례가 나오고 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거는 뭐 저도 이제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러지만 저희 교수님이요, 저희 교수님께서 이제 그 유명한 그 민법학자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법이란 건 정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심도 있게 좀 살펴보고 신중해야 된다. 물론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서 느리게 가면 안 되겠지만 그런 걸 봤을 때 2년 전에 있었던 임대차 3법 그리고 지금 또 뭔가 하려고 하죠. 그런 거 보면은 저같이 뭐 일개 소시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그걸 이제 레포트 주제로 써야겠죠. 자, 어쨌든 이게 첫 번째 사례입니다. 우리 첫 번째 사례 좀 본 거 한 10분 된 것 같은데 벌써. 그래서 이 10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또 파생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제네시스 박과 함께 해서 여러분들이 마스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살펴봤고요. 2번. 자, 비과세인데요. 12억을 넘겼어요. 이때 12억은 양도가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보면은 한 열에 한 두세 번 정도가 양도차익 12억 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여러분한테 좋은 거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매매가, 양도가가 그냥 12억 넘으면 되지, 양도 차익이 12억 넘어야 되는 건 아니다. 가끔, 뭐, 잊을만 하면 물어봐요. 양도 차익 12억이 안 되는데 왜 제가 고가주택인가요? 막 그래. 자, 그래서 매매가가 12억이 넘어버리면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데 그때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2010년도에 그리고 고가주택 비과세 12억으로 올라간 게 21년 12월 8일이죠. 원래 22년 1월 1일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혜택 주는 거는 좀 빨리 주자 해가지고 21년 12월 8일로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선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했었는데 뭐 그건 아무도 모르죠.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22년 6월 달에 이제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부산에 갖고 있는 1주택이라고 해요. 홍길동시래요. 22년 6월에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했고 양도가는 15억, 그러니까 12억 넘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취득가 5억. 뭐 이 정도 넘을 수 있죠. 12년이나 무려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게 투기꾼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5억에 사는데 15억이 됐어요. 필요경비 5천만 원, 보유 플러스 거주기간 12년.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자,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는 거냐? 이때 계산할 때는 양도차익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읽어볼게요. 일단 제가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가 12억이 넘는
전체 양도차익 중에서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즉 12억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이제 요 말이 나오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막 이제 막 본인한테 유리하게 해석하신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과세하고, 고가주택 기준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죠. 이게 말로 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글로 봐야 됩니다. 글로. 자, 그 글 계산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이겁니다. 1세대 1주택, 그 중에서도 12억이 넘는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법인데, 자,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 있잖아요. 그 전체 양도차익 중에서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좀 말로 보면 어려운데, 고가주택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자산 전체 양도차익 있잖아요. 일단 전체,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판 가격에서 취득가를 빼요. 그럼 그게 전체 차익이 나오잖아요. 그 차익에다가 요 기준이 되는 양도가, 그리고 12억을 초과되는 분만 과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체 매가에서 12억을 빼준, 즉 12억 초과분, 그리고 전체 매가, 즉 전체 매가에서 12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양도차익해서 과세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부여 특별공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계산하면 좀 금방 와닿으실 거예요. 자, 이 사례가 어떤 사례였죠? 일단 5억짜리 집을 15억에 팔았죠. 그럼 양도가가 15억이죠. 취득가는 5억이고, 그리고 필요경비는 5천만 원. 그럼 일단 전반적인 전체 양도차익은 얼마예요? 9억 5천이 되는 거. 9억 5천. 요거는 뭐 어려운 거 없죠. 우리가 지금까지 다 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주택이에요, 지금? 비과세. 더 정확하게는 1세대 1주택 주택이잖아요. 1세대 1주택 주택. 그쵸? 그래서 비과세도 되고 1세대 1주택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잘 봐야 되는데, 자, 그럼 전체 양도차익이 9억 5천인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만 과세가 될 거냐? 그러면 전체 9억 5천 양도차익이 있고 이게 얼마에 팔렸어요? 15억에 팔렸죠. 그러면 전체 매가 중에서 12억 초과분이 얼마예요? 전체 매가 중에서 12억 초과분 15분의 분자 15분의 12 빼면 3, 그럼 15분의 3이죠. 거기에 대해서 양도차익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9억 5천에 대해서 12분의 3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나오죠. 그러면 9억 5천에서 15분의 3, 제가 아까 12분의 3이라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15분의 3 요걸 해주면은 계산해 볼까요? 9.5 곱하기 3 나누기 15 하니까 딱 1.9 나오네. 1.9. 그래서 원래는 전체 양도차익이 9억 5천인데 아, 네가 비과세구나, 이것만 갖고 있었구나, 기특하다 해가지고 9억 5천이 아니라 1억 9천만 세금 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1억 9천. 그럼 벌써 여기서부터 세금이 확 줄어버리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너 봤더니 비과세고 1세대 1주택이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장기부여 특별공제라는 걸 해줄 건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표 1이라고 해가지고 연 2%만 해줘. 이게 원래 3%인데 2% 내렸어.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장특공을 내리는 정말 희한한 정부죠. 원래 그 장특공이라는 게 물가 상승분 감안해서 하는 건데 이건 안 된다고 봐요. 어쨌든 그건 됐고 일개 소시민이니까. 자, 어쨌든 표 1은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이제 표 2에 있는 장특공, 즉 4%, 4 플러스 4를 적용시켜줘 버려요. 그 4 플러스 4가 적용되려면은 이제 21년이 넘었기 때문에 2년 거주를 하면서 10년 거주, 10년 보유, 즉 보유 4 플러스 거주 4 플러스 해가지고 80이 되거든요. 10년 이상 보유 거주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다음에 한번 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아, 10년 이상 보유하면 80%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한번 하자. 그러면은 1억 9천에서 80%인 1억 5천 2백을 장기부여 특별공제, 즉 장특공으로 빼줘버려요.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게 얼마예요? 3,800. 요 3,800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거죠. 그럼 기본공제 250 빼면 과표 3,550으로 줄고 여기에 적용되는 세율은 15%다. 그래서 산출세액은 424만 원 나온다. 결론이 뭐예요?
내가 2010년에 5억 주고 샀는데 이게 2022년에 12년이 지나서 15억이 됐어. 근데 나는 이 집에서 10년 넘게 보유하면서 살고 있었잖아요.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럼 세금 얼마 낸다? 420만 원. 넉넉 잡아 500. 500 내고 나머지 차액 10억. 10억에서 500 뺀 9억 9,500만 원은 내 거. 여기 되는 거죠. 왜 이런 혜택을 주는 거냐? 실거주자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제 뭐 역시 똘똘한 채가 정답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분이 12년 동안 이 비과세를 받아서 그래도 꽤 많은 세금을 줄였잖아요. 이걸 만약에 비과세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도차익이 거의 한 10억이잖아요. 10억. 요 정도 되면 거의 한 4억에서 5억 정도 세금 내야죠. 근데 4억에서 5억 당연히 큰 돈이에요. 큰 돈인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묵힌 시간이 뭐냐면 12년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당신의 인생에서 10년을 나한테 주라. 그럼 내가 5억을 주겠다. 그럼 여러분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물론 응하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안 주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근데 이 사례를 보면은 역시 똘똘한 채가 답이군요 하면서 응할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 관점에서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이게? 이렇게 해야죠. 아까 저분이 2010년도에, 아이고. 2010년 1월 달에 부산에서 이렇게 취득을 했잖아요. 이렇게 A주택을. 그리고 이거를 2020년 6월 달에 양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좋아요. 요 사이에 보유도 하고 거주도 하고 쭉 묵혀가지고 무려 10억이 올라서 세금 줄이고 비과세 받는 거 좋은데 아니 왜 이 시간을 놀려요? 자, B를 사고 이렇게 할까? B를 사고 B를 팔아요. C를 사고 C를 팔고 D를 사고 D를 팔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만 주시면 돼요? 2020년 뭐 5월 여유 있게, 즉 2년 전에만 다 털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 계속해서 거주하면 되잖아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고 팔았을 때 플러스 알파 돈이 있었겠죠. 그리고 얘 비과세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가 훨씬 돈 많이 벌걸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1주택자들이 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있고 내가 하나도 안 사야지 라고 한 것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최종 1주택 보유기간 재산정 이것만 없었으면 더 좋았죠. 당연히. 왜 더 좋아요? 요 마지막으로 파는 요 시점이 2020년 5월이 아니라 2022년 5월에 팔아도 되거든.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왜 부동산 투자도 하고 실거주 집도 마련하고 자산관리도 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비과세를 연속 5번을 맞아서 역사의 길이 남겠다. 그거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내 나름대로 재테크도 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칭도 하고 내 자산도 늘리고 우리 가족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실거주를 마련하고 싶다. 이런 게 목적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운 좋게 해보니까 비과세가 됐어. 이러면 그냥 일종의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조금 더 약간 사고를 유연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됐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요 10개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거라고. 오늘 딱 2개 했고요. 우리 아까 고가주택 비과세 할 때 요 계산풀이는 다 봤죠? 네, 그래서 쉬운 것 같지만 연계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자, 여기서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번에서 봤을 때 여기서는 비과세를 위해서 거주 안 해도 됐죠. 근데 여기 밑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땠어요? 얘는 무조건 거주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주가 비과세를 위한 거주가 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위한 거주가 있어요. 이제 환장하는 거죠. 엄청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나는 이런 거 복잡하고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거주하시면 돼요. 그냥 계속 거주하시면 된다. 오히려 그게 안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별도의 독립된 문제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또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채널이 있을까? 제가 너무 제가 제 중심의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 정도만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 또는 두 개 정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짧으면 하나만 하고요. 많아도 아무리 많아도 두 개 정도까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을 쭉 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실력 향상되는데 도움도 되실 거고요. 중요한 거는 실제 써먹어서 여러분들 소중한 재산을 잘 지키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네. 계속해서 그 다음에 업데이트된 내용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심도 깊은 이야기 그리고 저만의 그 특강을 듣고 싶으시다면 우리 멤버십 특강도 있으니까 한번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또 이제 다음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뭐 끝나고 좀 질문도 받고 그러면 좋을 텐데 좀 부득이하게 먼저 좀 자리를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특히 우리 멤버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배지 분들 좀 우선으로 해가지고 좀 먼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